믿었던 며느리에게 통장을 맡기다. 어머님, 그게... 잠깐만요. 며느리 수진이가 은행 창구 앞에서 머뭇거리던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창구 직원이 통장 잔액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현재 잔액이 50만 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8억이 있어야 할 통장에 50만 원이라니. 하지만 그건 1년 후의 일이었고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올해 80입니다. 남편 김철수와 함께 40년간 작은 중국집을 운영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밀가루 반죽을 하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설거지를 끝내던 날들이었습니다. 명절에도 쉬지 못했고 손님이 없는 날에도 가게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영자야, 우리 이 돈으로 준호 대학 보내자. 남편이 5년 전 세상을 떠나기 직전 병상에서 제 손을 꼭 잡으며 했던 말입니다. 손자 준호가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여보,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지킬게요. 그렇게 약속했고 저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5년을 더 버텼습니다. 1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장을 보러 시장에 갔다가 계단에서 그만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왔고 병원에서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네요. 제가 모실게요. 며느리 수진이가 병원까지 달려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며느리의 손은 따뜻했고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지만 회복 기간 동안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혼자 하기 힘들었고 부엌일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침마다 제 방으로 죽을 끓여다 주었습니다. 어머님, 천천히 드세요. 제가 수저도 떠드릴게요. 수저를 입에 넣어주는 며느리를 보며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친딸도 이렇게까지 해줄까 싶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회사 일로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돌아오는 생활이었고 주말에도 골프 접대며 회식이며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민수가 미안해하며 말할 때마다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제가 어머님 모실게요. 당신은 일이나 열심히 해요. 그런 며느리가 고마웠습니다. 결혼한 지 25년 한 번도 시어머니인 저에게 토를 단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은 퇴원하고 일주일쯤 지난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방으로 들어오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요즘 은행 가시기 힘드시죠? 그러게 말이다. 허리가 아파서 걷기도 힘드네. 그럼 어머님 통장을 제가 좀 관리해 드릴까요? 공과금도 내야 하고 병원비도 처리해야 하잖아요. 며느리의 제안은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실제로 저는 은행에 가는 것조차 버거웠고 통장 정리나 공과금 납부 같은 일들이 밀려 있었습니다. 그래도 되겠니? 네, 어머님. 제가 꼼꼼하게 장부도 써드릴게요. 어머님이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게요. 며느리는 공채까지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님 가계부라고 예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이렇게 세심한 며느리를 어디서 찾겠습니까? 수진아, 고맙다. 내가 있어서 내가 든든하구나. 어머님, 무슨 말씀을요? 저야말로 어머님 덕분에 이렇게 살잖아요. 며느리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방 안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통장 5개를 꺼냈습니다. 남편과 제가 평생 모은 돈이 담긴 통장들이었습니다. 주거래 은행 통장에는 5억이 있었고 다른 은행들에도 각각 1억, 8천만 원, 5천만 원, 그리고 7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합계 8억 원. 수진아, 이게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야.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 통장들을 며느리에게 넘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 관리할게요. 믿어주세요. 며느리가 두 손으로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살짝 달라진 것 같았지만 아마도 제 착각이었을 겁니다. 그래, 널 믿는다. 근데 이 돈은 준호 대학 등록금이랑 생활비로 써야 하는 거니까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네, 어머님. 당연하죠. 준호 교육이 제일 중요하죠.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손자 준호가 대학 합격 통지서를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저 서울대 붙었어요. 준호는 제 방으로 뛰어들어와 합격증을 펼쳐 보였습니다. 경영학과 합격. 아이고, 우리 준호가.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저는 준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여보, 우리 준호가 서울대 갔어요. 할아버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기뻐하며 저녁을 푸짐하게 차려주었습니다. 어머님 축하드려요. 준호가 이렇게 잘 커준 것도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다 준호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렇지.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식사를 하는데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아들 민수도 회사 일찍 퇴근해서 왔고 준호는 신이 나서 대학 생활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꼭 장학금 받아서 할머니 부담 덜어드릴게요. 아이고, 우리 준호. 할머니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저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년 2월에 준호 등록금 500만 원 내야 하니까 그때 되면 알려줘라.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미리 챙겨놓을게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준호 서울대 갔어요. 당신이 그렇게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정말 잘해줘요. 통장도 맡겼어요. 이제 마음 편히 준호 공부만 시키면 돼요. 향을 피우며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더욱 친절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제 방에 들러 인사를 했고 과일도 깎아다 주었습니다. 병원 갈 때도 항상 함께 가주었고 약 먹는 시간도 꼬박꼬박 챙겨주었습니다.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아이고, 고맙다. 어머님이 건강하셔야 저희도 마음 편하죠. 며느리의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씩 며느리의 눈빛이 묘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통장 이야기를 꺼낼 때면 미세하게 긴장하는 것 같았고 명품 가방을 들고 외출할 때면 어딘가 들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 기분 탓이었을 겁니다. 며느리가 저를 속일 리가 없잖아요. 25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는 며느리인데 그렇게 믿으며 저는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것을. 그날 밤 며느리 방에서 나는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걱정 마. 내가 돈 마련할게. 5억 정도는 어떻게든 해볼게. 복도를 지나가다 우연히 들은 말이었습니다. 누구와 통화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친정 오빠와 통화하는 모양이구나 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그날 밤의 그 한마디가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텅 빈 통장, 사라진 8억.
어머님, 그게 잠깐만요. 며느리가 은행 창구 앞에서 머뭇거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구 직원이 통장을 스캔하고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고객님, 현재 잔액이 50만 원입니다. 그 순간 제 귀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50만 원? 5억이 아니라 그날은 준호의 대학 등록금을 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통장을 며느리에게 맡긴 지 정확히 1년하고도 2개월째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허리 수술 후유증으로 거의 집안에만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주었고, 저는 그저 방에서 TV를 보거나 손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병원비, 공과금, 생활비. 며느리가 어머님, 이번 달 병원비 30만 원 나왔어요. 공과금 20만 원 냈어요. 하고 알려줄 때마다 저는 수고했다라고만 말했습니다. 가끔 수진아, 통장 정리 좀 보여줄 수 있니? 라고 물어보면 며느리는 항상 네, 어머님. 제가 가계부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라고 했지만 정작 가계부를 보여준 적은 없었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미처 정리를 못했어요. 다음 주에 꼭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다음 주가 되고 또 다음 달이 되었습니다. 저는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옷차림이 화려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수수한 옷을 입었는데 어느 날부터 명품 로고가 보이는 가방을 들고 다녔습니다. 수진아, 그 가방 새로 샀니? 예쁘다. 아, 이거요? 세일할 때 샀어요. 별로 안 비싸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가방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제게 넌지시 말했습니다. 영자 씨, 며느리 요즘 명품 가방 여러 개 사더라. 백화점에서 봤는데 수백만 원짜리더라고. 에이, 설마요. 우리 며느리가 그럴 리가요.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미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가방을 여러 개? 며느리는 또 자주 외출했습니다. 어머님, 친구들이랑 차 한잔하고 올게요. 어머님, 백화점 세일한대요. 다녀올게요. 어머님, 오늘 친정 엄마 생신이에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외출했고 돌아올 때마다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며느리도 스트레스 풀 곳이 필요하겠지. 나를 돌보느라 고생이 많으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까지 등록금 내야 해요. 그래, 알고 있다. 500만 원이지? 네, 할머니. 제가 장학금 신청했는데 떨어졌어요. 죄송해요. 준호의 얼굴이 미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다 준비해놨는데 뭐가 미안해. 저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준호 등록금 500만 원 내야 하는데 내일 은행 좀 가자.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어머님, 내일은 제가 약속이 있어서요. 그럼 모레도 좀. 다음 주는 어떠세요? 며느리가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수진아, 등록금 기한이 다음 주 금요일까지야. 늦으면 안 되는데? 아, 그럼.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어머님은 편히 쉬세요. 며느리가 서둘러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 방에서 또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통장 잔액이 거의 없어. 등록금 500만 원을 어떻게 내? 저는 복도에 서서 굳어버렸습니다. 잔액이 거의 없다고? 8억이 있는데? 다음 날 아침
저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수진아, 오늘 나랑 은행 가자.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싶구나.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그게 꼭 가셔야 해요? 응, 가야겠다. 준호 등록금도 내야 하고. 어머님, 제가 대신 다녀올게요. 아니야, 나도 오랜만에 바람 쐴 겸 나가고 싶구나. 며느리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은행으로 갔습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입안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설마, 은행 창구에 앉았습니다. 통장 잔액 확인 부탁합니다. 며느리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통장을 스캔하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고객님, 현재 잔액이 50만 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만 원입니다. 5억이 아니라 50만 원이요? 네, 고객님. 직원이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잔액 50만 원. 숫자가 눈앞에서 어른거렸습니다. 다른 통장들도 확인해 주세요. 저는 며느리에게서 나머지 통장들을 빼앗듯 받아들었습니다. 1억이 있던 통장 30만 원, 8천만 원이 있던 통장 20만 원, 5천만 원이 있던 통장 10만 원, 7천만 원이 있던 통장 15만 원. 모든 통장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8억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은행 안의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수진아, 돈이 어디 갔어?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 8억이 어디 갔냐고. 어머님, 그게.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행 밖으로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 평생 모은 돈이 다 사라졌는데 어떻게 진정해? 저는 며느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돈이 어디 갔어? 당장 말해. 며느리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병원비, 약값, 생활비, 공과금 다 제가 냈어요. 1년 넘게. 병원비가 8억이나 돼? 어머님이 아시지도 못하고 드신 거 얼마나 많은데요? 한약, 건강식품, 보약, 다 돈이에요.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집 수리비도 들었고, 명절 때 제사 비용도 들었고, 온갖 경조사비도 다 제가 냈다고요. 그래도 8억이 다 사라질 수가 있어? 어머님은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모르시잖아요. 며느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명품 가방을 보았습니다. 새로 산 코트를 보았습니다. 손목에 반짝이는 팔찌를 보았습니다. 수진아, 너 그 가방, 그 옷, 그 팔찌 다 내 돈으로 산 거 아니야?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돈으로 샀어요. 거짓말. 너 직장도 안 다니잖아. 어머님을 돌보느라 직장을 못 다닌 거잖아요. 제가 회생한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요. 며느리가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창밖만 바라보았고 저는 무릎 위에 놓인 빈 통장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이 평생 짜장면을 배달하고 저는 주방에서 칼질을 하며 모은 돈. 손가락에 화상을 입어도 참고 허리가 아파도 참고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모은 돈. 그 돈이 1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 유언을 지키지 못했어요. 준호 등록금도 못 내게 됐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들 민수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왜 그래요? 저는 아들을 보는 순간 참았던 감정이 터져버렸습니다. 민수야, 통장이 다 비었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내 아내가, 내 아내가 8억을 다 써버렸어. 며느리가 급히 나섰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오해하시는 거야. 내가 어머님 돌보느라 쓴 돈이 많았다고. 오해라고? 8억이 1년 만에 사라졌는데 오해야? 어머님, 제가 장부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한 푼도 안 빼먹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와 아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천천히 이야기해봐요. 진정하라고? 내 아들 등록금도 못 내게 됐는데 어떻게 진정해?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며느리를 너무 믿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호 대학 등록금도 못 내게 됐어요. 당신이 그렇게 바라던 일인데. 창밖으로 달빛이 차갑게 들어왔습니다. 50만 원. 8억이 50만 원이 되기까지 1년. 며느리는 그 1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정말 병원비와 생활비로 다 썼을까? 아니면 복도에서 민수와 며느리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말이 사실이야? 8억이 정말 다 없어진 거야? 여보, 오해야. 내가 어머님 모시느라 쓴 게 많았다고. 그래도 8억이 1년 만에 다 사라질 수가 있어? 당신은 나만 의심하는 거야? 나도 억울해.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민수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어머니, 수진이가 장부 정리해서 보여드린대요. 오해 푸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내가 그렇게 내 아내 편을 들면 엄마는 어떡하니?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통장을 품에 안고 저는 잠들지 못한 채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8억이 사라진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며느리의 변한 태도였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어머님, 제가 잘 돌볼게요라며 다정하게 웃던 그 며느리가 오늘은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라며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이지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정확히 알아봐야겠다. 8억이 정말 어디에 쓰였는지. 하지만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80세 노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때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 정희. 40년간 은행원으로 일했던 정희라면 뭔가 방법을 알고 있지 않을까?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정희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돈 제가 꼭 지킬게요. 남편 사진을 꼭 안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배신한 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은행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거실에 아들과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손에는 텅 빈 통장 5개를 쥐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앉아라.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려고 애썼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수가 소파에 앉았고 며느리는 그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오늘 은행에 다녀왔다. 저는 통장들을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8억이 있어야 할 통장들이 전부 비어 있더구나. 합쳐서 125만 원밖에 안 남았어.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내 아내한테 물어봐라. 1년 동안 8억을 어디에 썼는지. 며느리가 빠르게 나섰습니다. 여보, 제가 어제 어머님께 다 설명드렸어요.
어머님 병원비, 생활비로 쓴 거라고요. 병원비가 8억이나 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민수가 난처한 표호로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수진아, 정말 그래? 여보, 나도 억울해. 1년 넘게 어머님 모시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한약, 건강식품, 병원비, 간병비. 다 돈이라고.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 순간 제가 알던 며느리는 완전히 사라지고 낯선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간병비? 내가 나를 간병했다고? 네, 어머님. 제가 밤낮으로 어머님 모셨잖아요. 그게 다 공짜예요?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직장도 그만두고 어머님만 돌봤어요. 제 시간이 얼마나 귀한데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친딸처럼 생각했던 며느리가 자신의 시간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 시간이 귀하지. 그런데 8억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어머님은 요즘 물가를 모르시나 봐요. 한약 한 첩에 10만 원, 건강식품 한 달치에 50만 원, 병원비는 또 얼마나 나오는데요? 며느리가 또박또박 따졌습니다. 민수는 저와 아내 사이를 오가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요즘 물가가 정말 비싸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민수야, 내가 엄마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민수야, 너도 내 아내 편이냐? 어머니,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잖아요. 어머니 병원비 제가 낸 거 아시잖아요? 뭐? 제가 어머니 수술비 300만 원 냈어요. 수진이가 다 기록해뒀대요. 며느리가 얼른 공책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님 가계부라고 적힌 그 공책. 여기 보세요. 한 푼도 빼먹지 않고 다 적어뒀어요. 공책에는 빼곡하게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약비 500만 원, 병원비 800만 원, 건강식품비 600만 원, 생활비 200만 원씩 12개월 2,400만 원, 공과금 월 50만 원씩 12개월 600만 원. 숫자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약비가 500만 원? 나 한약 그렇게 많이 안 먹었는데? 어머님 깜빡하신 거예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사드렸잖아요. 생활비가 한 달에 200만 원? 우리 셋이서 그렇게 많이 써? 어머님, 요즘 마트 가보세요. 장 한 번 보면 50만 원은 기본이에요. 며느리가 조리 있게 대답했습니다.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맞아요. 요즘 물가 장난 아니에요. 저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어. 분명히 잘못됐어. 하지만 증거를 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영수증을 확인하지 못했고 며느리가 쓴 내역을 일일이 기억할 수도 없었습니다. 민수야, 그래도 8억이 1년 만에 다 사라지는 게 말이 되냐? 어머니, 수진이가 거짓말할 리가 없잖아요. 25년을 우리 집에서 살았는데.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절대 제 편이 되어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래, 알았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저는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며느리가 민수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나이 드시니까 기억력이 안 좋으신가 봐. 가계부를 보여드려도 이해를 못 하시네. 내가 치매 환자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저는 남편 영정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나를 버렸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민수가 엄마 편을 안 들어요. 남편 사진 속 얼굴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우리 돈을 지키지 못했어요. 며느리한테 다 빼앗겼어요. 빈 통장들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남편이 40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모은 돈. 제가 주방에서 뜨거운 기름에 손을 대어가며 모은 돈. 그 돈이 1년 만에 사라졌는데 아무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이 나이에 이런 외로움을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랜 친구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희야, 나 좀 만나자. 영자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말로 하면 길어. 만나서 이야기할게. 1시간 후 정희가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40년 친구. 남편 장례식 때도 밤새 제 곁을 지켜주었던 친구. 영자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그간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통장을 며느리에게 맡긴 것부터 8억이 사라진 것까지. 정희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영자야, 이건 명백한 횡령이야. 횡령? 그래, 내 돈을 내 허락 없이 마음대로 쓴 거잖아. 이건 범죄야.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며느리 편을 들어. 며느리가 쓴 가계부도 있고. 가계부? 그거 조작한 거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증거가 없어. 정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자야, 은행 거래 내역을 뽑아보자. 거기에 진실이 다 있을 거야. 거래 내역? 그래, 통장에서 돈이 어디로 나갔는지 다 기록되어 있어. 나 40년 동안 은행에서 일했잖아. 이런 거 잘 알아. 정희의 말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내 통장을 가지고 있어. 걱정 마. 내가 통장 주인이니까 신분증만 있으면 거래 내역 뽑을 수 있어. 내일 같이 은행 가자. 정희야, 고맙다. 뭘? 우리가 몇 년 친군데. 당연한 거지. 그날 밤 며느리와 민수가 거실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계속 의심하시면 어떡해? 괜찮아. 가계부도 있고 증거도 다 있잖아. 그래도 불안해. 어머님이 은행에 가서 뭘 알아보시면. 설마. 어머니가 그럴 리 없어. 어머니는 원래 순하신 분이야.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불안하구나. 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증거지. 저는 귀를 더 기울였습니다. 여보,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서 친정 오빠한테 먼저 돈 돌려받아야 할 것 같아. 5억이나 빌려줬는데 지금 돌려받을 수 있어? 일단 얘기는 해봐야지. 어머님이 거래 내역 뽑으면 큰일 나잖아.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친정 오빠에게 5억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제 돈으로 친정을 도운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와 함께 은행으로 갔습니다. 며느리는 외출 중이었고 민수는 출근했습니다. 거래 내역 열람 신청하려고요. 은행 직원에게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계좌번호 알려주시겠어요? 저는 메모해둔 5개 통장의 계좌번호를 불렀습니다. 1년치 거래 내역 전부 뽑아주세요. 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0분 정도 지나자 프린터에서 종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 1년간의 모든 거래 내역이 담긴 서류. 정희가 그것을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영자야, 이것 봐.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데? 작년 3월 15일 1억이 이수진 명의 계좌로 이체됐어. 뭐? 그리고 4월 20일 또 1억이 같은 계좌로. 정희가 계속 서류를 넘겼습니다. 5월에 5천만 원, 6월에 5천만 원, 7월에. 영자야, 거의 매달 큰 돈이 며느리 계좌로 이체됐어.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봐. 이수진이 아니라 이준혁이라는 사람한테도 큰 돈이 갔어. 3억이나. 이준혁이 누구야? 아마 며느리 친정 식구 아닐까? 정희가 서류를 계속 분석했습니다.
백화점에서 명품 구매 내역도 있어. 한 번에 300만 원, 500만 원씩. 명품? 그래. 그리고 해외여행 경비도 나갔어. 일본, 태국.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영자야, 이건 명백한 횡령이야. 며느리가 내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쓴 거야. 은행에서 나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정희는 거래 내역을 꼼꼼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자야, 며느리가 자기 계좌로 이체한 돈만 4억이야. 4억? 그리고 이준혁이라는 사람한테 보낸 돈이 3억. 합쳐서 7억. 나머지 1억은 명품, 여행, 고급 레스토랑에서 썼어. 정희가 종이에 숫자를 적어가며 계산했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로 쓴 건 기껏해야 5천만 원 정도야. 며느리가 거짓말한 거지.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영자야,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해. 경찰? 그래, 이건 업무상 횡령이야. 범죄라고. 하지만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정희야, 그래도 25년을 함께 산 며느리인데. 영자야, 정신 차려. 그 며느리가 너한테 뭘 해줬는데? 내 평생 모은 돈 다 훔쳐갔잖아.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엄마 편도 안 들잖아. 그런 자식한테 왜 미련을 둬? 정희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일단 민수한테 이 서류를 보여줘. 그래도 며느리 편을 들면 그때 경찰에 신고하자. 그래, 그렇게 하자. 저는 거래 내역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야. 며느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드러날 거야. 그날 저녁 민수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민수야, 잠깐 나 좀 보자. 저는 거래 내역 서류를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아내가 1년 동안 내 통장에서 뭘 했는지 다 나와 있다. 민수가 서류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은행에서 직접 뽑아온 거야. 수진이가 자기 계좌로 4억을 이체했다고? 그래, 그리고 이준혁이라는 사람한테 3억을 보냈어. 이준혁이 누구냐? 민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진이 친정 오빠예요. 그렇지? 내 아내가 내 돈으로 친정을 도운 거야. 민수는 서류를 손에 쥔 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야, 이제 믿겠니? 내 아내가 나한테 거짓말한 거.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다. 내 아내한테 물어봐라. 왜 그랬는지. 민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민수 부부의 싸우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남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돈 제가 꼭 지킬게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차갑고 밝은 달빛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거래 내역을 본 민수는 밤새도록 아내와 싸웠습니다. 방문 너머로 들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당신 어머니 돈을 왜 친정 오빠한테 보냈어? 여보, 우리 오빠가 사업 실패해서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었어.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 그게 당신 돈이야? 어머니 돈이잖아. 여보도 알잖아.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 혼자 8억을 관리하시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했었잖아.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훔쳐도 된다는 거야? 훔친 게 아니야. 나중에 다 갚으려고 했어.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었었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돼요? 응, 들어와라. 민수는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턱에는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수진이를 제대로 못 봤습니다. 어머니 말씀을 믿지 않았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그런데 어머니,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뭔데? 그래도 경찰에 신고하는 건 좀 생각해 주세요. 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경찰에 끌려가면 우리 가족이 완전히 망가져요. 준호도 있고. 민수야, 내 아내가 내 돈 8억을 훔쳐갔는데 그냥 넘어가라고? 훔친 건 아니고 잠깐 빌린 거잖아요. 수진이가 나중에 갚겠대요. 나중에? 내 아내가 무슨 수로 8억을 갚아?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너 정말 끝까지 내 아내 편 들 거냐? 어머니,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가정을 생각해서라도 좀 참아주세요. 제발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나가라. 내 얼굴 보기 싫다. 어머니, 나가라고. 민수는 결국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희야, 민수가 며느리 편을 들어. 경찰 신고하지 말래. 뭐? 미쳤나? 8억을 훔쳐간 사람을 그냥 놔두래? 정희의 목소리가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경찰에 신고하냐고 하더라. 영자야, 정신 차려. 그런 가족이 무슨 소용이야? 정희야, 나도 알아. 근데 준호 생각하면. 준호는 내가 지키면 돼. 내가 무너지면 준호도 끝이야. 정희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영자야, 내가 지금 가서 너 좀 보자. 혼자 있으면 안 돼. 1시간 후 정희가 집으로 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어제 거래 내역 더 자세히 분석해 봤어. 정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영자야, 며느리가 명품 가방만 15개를 샀어. 한 개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15개? 그래. 그리고 보석도 샀어. 다이아몬드 귀걸이, 목걸이. 합쳐서 2천만 원어치. 정희가 영수증 복사본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해외여행도 3번이나 갔어. 일본, 태국, 유럽. 1등석의 특급 호텔. 1등석? 그래, 한 번 여행에 1,000만 원씩 썼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영자야, 제일 중요한 게 있어. 정희가 한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비밀 계좌를 만들었어. 자기 명의로. 비밀 계좌? 그래, 거기에 2억을 이체해뒀어. 내 통장에서 조금씩 빼돌려서. 정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영자야, 이건 계획적인 범죄야. 우연이 아니라고. 그때 제 방문이 열렸습니다. 손자 준호였습니다. 할머니, 들어가도 돼요? 준호야, 들어와라. 준호는 평소와 달리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할머니, 제가 다 들었어요. 뭘 들었는데? 엄마가 할머니 돈을 훔쳐간 거요. 아빠랑 엄마가 싸우는 소리 다 들었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 등록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니야, 준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제가 대학 안 갈게요. 할머니가 더 중요해요. 준호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알바해서 돈 벌게요. 할머니 모시고 살게요. 준호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준호야, 울지 마. 할머니가 다 해결할게. 할머니, 저 할머니 편이에요. 엄마가 잘못한 거예요.
준호의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 편이구나. 이 아이만큼은 진실을 알아주는구나. 준호야, 고맙다.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힘이 난다. 정희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준호야, 넌 참 착한 아이구나. 내 할머니 꼭 지켜드려라. 네, 할머니. 제가 꼭 할머니 지킬게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민수, 며느리, 준호, 그리고 저. 정희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오늘 가족 회의를 하려고 모였습니다. 제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민수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내 돈을 어디에 썼는지 다 알고 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친정 오빠한테 3억, 내 비밀 계좌에 2억, 명품과 여행에 2억, 그리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썼지.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은행 거래 내역에 다 나와 있더구나. 정희가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이수진 씨,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뭐 좀 말해봐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경찰은 안 돼요. 제발이요. 며느리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다 갚을게요. 시간만 주세요. 시간? 8억을 어떻게 갚을 건데? 제가 일할게요. 뭐든지 할게요.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너는 1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했어. 가계부도 조작했고 내 돈으로 호화 생활했어. 어머님, 그리고 제일 나쁜 건 준호 등록금도 못 내게 만들었어. 준호가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아니야, 준호야. 할머니가 너를 지킬 거야.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아, 너한테 일주일 시간을 줄게. 훔쳐간 돈을 돌려받을 방법을 찾아봐라. 일주일이요? 그래, 일주일. 그동안 친정에서 돈을 돌려받든 명품을 팔든 알아서 해라. 어머님, 일주일은 너무 짧아요. 일주일 후에도 돈이 안 돌아오면 나는 경찰에 신고할 거야. 며느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내 말은 끝났다. 며느리가 거실에서 나간 후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뭘 너무했어? 일주일은 너무 짧잖아요. 수진이가 어떻게 8억을 구해요? 그건 내 아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내 돈을 훔쳐갔으면 돌려줘야지. 어머니, 그래도 가족인데. 준호가 아버지를 가로막았습니다. 아빠, 그만해요.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준호야, 넌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아빠가 이상한 거예요. 엄마가 할머니 돈 훔쳐갔잖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모은 돈인데 엄마는 그걸 명품 사는데 썼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빠,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아빠도 정신 차리세요.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할머니 지킬게요. 저는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합니다. 남편이 그토록 바라던 준호의 미래를 지켜야 합니다. 그날 밤 정희가 집에 가기 전에 말했습니다. 영자야, 잘했어. 이제 흔들리면 안 돼. 응, 알아. 일주일 후에 돈이 안 돌아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자. 내가 같이 가줄게. 고마워, 정희야. 그리고 영자야, 준호를 내 곁에 두는 게 좋겠어. 민수 부부한테 맡기면 안 돼. 그래, 나도 그럴 생각이야.
정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자야,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응,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정희가 나간 후 준호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오늘 여기서 자도 돼요? 그럼 들어와라. 준호가 제 옆에 누웠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뭐가? 엄마가 진짜 경찰에 끌려갈까 봐요. 준호야, 내 엄마가 잘못한 거야. 벌을 받아야 해. 네, 알아요. 근데 그래도 엄마인데.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물어볼게. 내 엄마가 할머니 돈을 훔쳐간 건 맞는 일이야? 아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럼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겠니? 네, 맞아요. 준호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나도 준호가 제일 좋아. 할머니, 제가 빨리 어른 되어서 할머니 모실게요. 준호야, 너는 그냥 공부 열심히 해라. 할머니는 괜찮아.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준호.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제 품에서 곧 잠들었습니다. 저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해. 남편이 바라던 꿈을 이루게 해야 해. 일주일. 며느리에게 준 마지막 기회. 하지만 돈이 돌아오지 않으면 저는 주저없이 경찰에 신고할 것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습니다.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준호만큼은 제가 지킬게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밤은 깊어갔지만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긴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희가 있고 준호가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집을 나갔습니다. 어머님, 친정에 좀 다녀올게요. 어머님, 은행 좀 다녀올게요. 어머님, 친구들 만나고 올게요. 돈을 구하러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셋째 날 저녁, 며느리가 전화로 누군가와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제발 좀 갚아줘요. 지금 제가 경찰에 잡혀갈 수도 있다고요. 뭐? 사업 망해서 돈이 없다고? 그럼 3억은 어디 갔어요? 오빠가 나 때문에 망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왜? 며느리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늦게 들어왔습니다. 요즘 집에 오는 게 두려운 모양이었습니다. 수진아, 돈 구했어? 안 돼. 오빠가 사업 망해서 돈이 하나도 없대. 그럼 어떡해? 당신이 대출이라도 받아줘요. 나도 이미 빚이 있어. 더는 못 받아. 부부의 다툼 소리가 매일 밤 들렸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정희가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영자야, 며느리 방 한번 뒤져봐. 뭐? 증거가 더 있을 거야. 명품이든 뭐든 숨겨둔 게 분명히 있어. 그래도 남의 방을. 영자야, 지금이 그럴 때야? 며느리가 내 돈 8억을 훔쳐갔는데. 정희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가 외출한 사이 저는 며느리 방문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남의 물건을 함부로 뒤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내 돈을 찾기 위한 일이야. 옷장을 열었습니다. 빼곡하게 걸려있는 명품 옷들. 가격표가 그대로 붙어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한 벌에 300만 원, 500만 원. 서랍을 열었습니다. 명품 가방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하나하나 꺼내 보았습니다. 가방 안에서 영수증들이 나왔습니다. 샤넬 클래식 100, 780만 원. 에르메스 버킨백 1200만 원. 루이비통 토트백 420만 원. 영수증을 세어보니 15장이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다 내 돈으로 산 거구나. 그때 제일 안쪽 서랍에서 낡은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차용증이었습니다. 금전 차용증. 차용인 이준혁. 차용 금액 금 5억 원정 5억. 차용 일자 2023년 3월 15일. 상환 조건 사업이 정상화되는 대로 상환. 이수진인 5억. 며느리가 친정 오빠에게 5억을 빌려준 증거였습니다. 차용증 뒤에는 오빠가 쓴 듯한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고맙다. 오빠가 꼭 성공해서 갚을게. 하지만 사업은 망했고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40년을 일해서 모은 돈이 이렇게. 더 찾아보았습니다. 화장대 서랍 맨 아래에서 통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며느리 이름으로 된 통장. 민수도 모를 비밀 계좌.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 1억 8,750만 원. 약 2억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보니 제 통장에서 조금씩 이체한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씩 1년 넘게. 이런 식으로 돈을 빼돌린 거구나. 저는 증거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영수증 15장, 차용증, 비밀 통장. 그리고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당장 집에 와라. 어머니, 지금 회의 중인데요. 당장 오라고. 내 아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보여줄 게 있어. 1시간 후, 민수가 급히 집으로 왔습니다. 며느리도 외출해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거실 탁자 위에 증거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 방에서 찾았다. 어머님이 제 방을. 어떻게 함부로 내 돈 8억을 훔쳐간 사람이 그런 말할 자격 있어? 저는 영수증들을 하나하나 며느리 앞에 던졌습니다. 샤넬 가방 780만 원, 에르메스 1200만 원, 루이비통 420만 원. 민수가 영수증을 집어들었습니다. 수진아, 이게 다 뭐야? 가방을 이렇게 많이 샀어? 여보, 그건 합쳐서 얼마야? 1억이 넘잖아.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차용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 봐라. 내 아내가 친정 오빠한테 5억을 빌려줬어. 5억? 민수가 차용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수진아, 이게 사실이야?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오빠가 사업 실패해서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었어. 안 도와주면 죽을 것 같았어. 그래서 어머니 돈을 몰래 가져간 거야? 여보도 알잖아. 시어머니 돈은 결국 우리 돈이 될 거라고. 그 순간 며느리가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다 우리 거잖아요.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수도 저도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은 듯 입을 막았습니다.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진아. 민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너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시길 바란 거야?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럼 무슨 뜻이야? 어머니 돈이 결국 우리 돈이라니. 민수가 처음으로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내가 말 실수한 거야. 말 실수? 사람 마음속에 있는 말이 나온 거잖아. 저는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비밀 통장. 그리고 이것 봐라. 내 아내가 비밀 계좌를 만들어서 2억을 빼돌렸어. 2억? 민수가 통장을 펼쳤습니다. 이수진 명의. 수진아, 이게 뭐야? 나도 모르는 통장이잖아. 여보, 그건 나중에 우리가 쓰려고. 우리? 어머니 돈을 훔쳐서 숨겨놓고 우리 돈이라고?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민수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이건 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닥쳐. 민수가 아내를 밀쳤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수진아, 나 너 때문에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 민수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못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민수야,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뭐 했어? 네. 내 아내가 돈을 구하러 다닐 때 너도 같이 노력했니? 아니면 그냥 방관만 했니?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도 속으로는 알고 있었을 거야. 내 아내가 돈을 못 구할 거라는 걸. 어머니. 그런데도 넌 경찰 신고하지 말라고 했지. 가족을 생각하라고 했지.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민수야, 내가 생각하는 가족에 나는 포함되어 있지도 않더구나.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야, 맞아. 넌 내 아내와 아들만 생각했어. 나는 그냥 돈 많은 늙은이일 뿐이었지. 며느리가 일어서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네, 우리 오빠가 죽을 뻔했어요. 어머님도 가족이 위험하면 도와주시잖아요. 그래, 나도 가족은 돕지. 하지만 남의 돈을 훔쳐서 돕진 않아.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의 돈이요? 그래, 그건 내 돈이야. 내 돈이 아니라고. 어머님도 언젠가 돌아가시면 다 저희한테 상속되잖아요. 며느리가 또다시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쓴 거랑 나중에 받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가족으로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을 물려줄 사람, 빨리 죽기를 바라는 사람. 그렇게 25년을 보낸 것입니다. 민수도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본심을 똑똑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수진아,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일주일째 되는 날이다. 어머님, 돈 못 구했지?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5억은 내 오빠한테서 돌려받을 수 없고 2억은 내 비밀 계좌에 숨겨놨고 나머지 1억은 명품 사는데 다 썼지. 며느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내일 아침 나는 경찰서에 간다. 어머님, 안 돼요. 며느리가 제 발에 매달렸습니다. 제발요. 제가 경찰에 잡혀가면 전과자가 되잖아요. 그건 내가 생각할 일이야.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줬어. 넌 그 기회를 날려버렸어. 저는 며느리를 떼어냈습니다.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정말 경찰에 신고하실 건가요? 그래야 한다. 어머니, 수진이가 전과자가 되면 준호도 피해를 봐요. 그건 내 아내가 생각했어야지. 어머니, 민수야, 넌 끝까지 내 아내 편만 들 거냐? 저는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내가 방금 뭐라고 했는지 들었지? 나한테 빨리 죽으라는 소리였어. 어머니, 수진이가 그런 뜻은. 그런 뜻이 맞아. 너도 들었잖아. 제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민수야, 이제 그만 정신 차려라. 내 아내는 이미 끝났어. 그날 밤 저는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희야, 내일 같이 경찰서 가자. 그래, 영자야. 잘 결심했어. 증거는 다 모았어. 영수증, 차용증, 비밀 통장까지. 완벽해. 며느리는 도망갈 수 없을 거야. 정희야, 떨려. 당연히 떨리지. 하지만 넌 잘하고 있어. 정희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영자야,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옆에 있잖아. 고마워, 정희야.
전화를 끊고 저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일 경찰서에 가요. 우리 돈 지키려고요. 사진 속 남편은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대답은 없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라면 제 결정을 지지했을 거라는 것을.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에게 통장을 맡긴 날도 비가 내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경찰 신고를 결심한 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과 배신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고 진실만이 남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시작될 것입니다. 긴 싸움의 본격적인 시작.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제 편이었고 정의와 준호가 함께였으니까요. 비는 밤새도록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결심을 다졌습니다. 내일 경찰서에 간다. 경찰서에 가기로 한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며느리를 고소하게 됩니다. 25년을 함께 산 며느리를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마음 한편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한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다 우리 거잖아요.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얼어붙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되었을까? 며느리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의 다정함도 어제의 오만함도 아닌 낯선 차가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뭔데? 나와서 얘기해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저는 며느리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내일 경찰서에 가신다고요? 그래. 어머님, 그러시면 안 돼요. 왜?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님이 경찰에 신고하시면 저도 할 말이 있거든요. 무슨 말?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셨다고 할 거예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어머님, 80세 노인이 기억력이 나빠진 건 당연하잖아요. 가계부도 보여드렸는데 이해를 못하시고. 며느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경찰한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시어머님이 나이가 드시면서 치매 증상이 나타나서 자꾸 돈을 어디에 뒀는지 까먹으신다. 자기가 쓴 돈도 기억 못 하신다고요. 너 지금. 그리고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게 할 거예요. 요즘 노인 치매 진단 쉽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누가 80세 노인 말을 믿겠어요? 아니면 며느리 말을 믿겠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게다가 여보도 제 편이에요. 어머님이 요즘 깜빡깜빡 하신다고 증언할 거예요. 민수가 그럴 리 없어. 해볼래요? 여보한테 물어보세요. 나랑 어머니 중에 누구 편이냐고. 며느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 정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저도 살고 싶어요. 전과자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럼 내 돈은 어떡하고? 돈이요? 어머님, 제가 다 기록해뒀어요. 병원비, 한약가, 생활비. 가계부에 다 있잖아요. 그건 조작한 거잖아. 증명할 수 있어요? 영수증도 있고 기록도 있는데. 며느리가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냈습니다. 여기 병원 영수증, 약국 영수증, 한의원 영수증 다 있어요. 날짜도 맞고 금액도 맞아요. 파일을 펼쳐 보였습니다. 정말로 영수증들이 빼곡했습니다. 이게 다 조작이잖아. 조작? 진짜 병원 영수증인데요?
어머님이 한약도 드셨고 병원도 다니셨잖아요. 며느리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실제로 병원에 다녔고 한약도 먹었습니다. 하지만 8억을 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수진아, 그래도 8억은 너무 많아. 어머님, 경찰이 뭘 믿을 것 같아요? 80세 노인의 기억이요? 아니면 이렇게 정리된 영수증과 가계부예요? 며느리가 파일을 탁 닫았습니다. 게다가 어머님, 요즘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아까 저녁도 드셨는지 까먹으셨잖아요. 그건 경찰한테 제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시어머님이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 자꾸 망상을 하신다고요. 며느리가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잘 생각하세요. 경찰 신고하시면 어머님만 손해예요. 며느리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홀로 남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치매라고?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겠다고?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며느리 말이 맞았습니다. 80세 노인의 말을 누가 믿어줄까요? 게다가 민수까지 며느리 편을 들면 아니야, 민수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지난 며칠간 민수의 태도를 떠올려 보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계속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참으세요. 가족을 생각하세요. 그런 민수가 법정에서 제 편을 들어줄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정희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2시, 친구를 깨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어떡해요? 며느리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겠대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치매예요? 내가 정말 헛소리 하는 거예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여보, 무서워요. 내일 경찰서에 가면 나만 바보 될 것 같아요.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준호야, 왜 안 자니? 할머니 우는 소리 들었어요. 준호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또 뭐라고 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할머니, 저 다 들었어요. 엄마가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겠다고 한 거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치매 아니에요. 저 잘 알아요. 준호야. 할머니는 제 생일도 다 기억하시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다 기억하시잖아요.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할머니를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준호야, 경찰이 날 믿어줄까? 믿어줄 거예요. 증거도 있잖아요. 은행 거래 내역, 영수증, 차용증. 그래도 난 80살이야. 며느리는 48살이고. 그게 뭐 어때서요? 나이가 많다고 거짓말쟁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할머니, 저 내일 같이 경찰서 갈게요. 제가 증언할게요. 준호야, 넌 학교 가야지. 학교는 무슨, 할머니가 더 중요해요. 준호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 순간 힘이 났습니다. 이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저를 믿어줍니다. 고맙다, 준호야. 할머니, 제가 경찰한테 말할게요. 엄마가 할머니 돈으로 명품 가방 엄청 샀다고. 제가 다 봤어요. 준호야, 그래도 내 엄마인데. 엄마가 잘못한 거예요.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준호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정희가 집으로 왔습니다. 영자야, 준비됐어? 정희야, 나 무서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겠대. 경찰한테 그렇게 말하겠대. 정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여자가 정말, 응,
어젯밤에. 그리고 병원 영수증도 다 준비했대. 조작한 가계부도 있고. 영자야, 걱정 마. 우리한테 진짜 증거가 있잖아. 정희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에는 며느리가 자기 계좌로 돈 이체한 기록이 다 있어. 명품 구매 내역도 있고. 그리고 이것 봐. 내가 어제 은행에서 추가로 받아온 거야. 정희가 한 장의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며느리가 비밀 계좌에서 돈을 뺀 기록이야. 이준혁이라는 사람한테 송금한 기록도 있고. 정말? 그래, 은행 기록은 거짓말 안 해. 며느리가 아무리 조작해도 은행 전사는 못 속여. 정희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자야, 너는 치매가 아니야. 나랑 40년을 친구로 지냈는데 내가 모르겠어? 고마워, 정희야. 준비하자. 8시에 경찰서 가기로 했잖아. 7시 30분. 집을 나서려는데 민수가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래. 어머니,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수야, 넌 끝까지 내 아내 편이냐? 어머니, 편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다 망해요. 가족?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사람이 가족이냐? 네. 민수가 당황했습니다. 내 아내가 어젯밤에 나한테 협박했어. 경찰한테 내가 치매라고 말하겠대. 수진이가 그럴 리 없어요. 없긴 왜 없어? 똑똑히 들었어.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수야, 내가 경찰한테 증언해 줄 수 있니? 내 아내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대답해봐. 나하고 내 아내 중에 누가 진실을 말하는 거야? 어머니. 나는 내 어머니야. 널 낳아서 키운 엄마라고.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그래, 알았다. 넌 끝까지 내 아내 편이구나. 저는 민수를 밀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준호가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너 뭐하니? 할머니, 저도 같이 가요. 학교는? 할머니가 더 중요해요.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준호야, 학교 가야지. 할머니 일은 어른들이 알아서 해. 엄마, 나 할머니 편이에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 엄마가 할머니 돈 훔쳐간 거 나 다 알아요. 명품 가방도 사고 여행도 가고.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준호야,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 저 경찰한테 다 말할 거예요. 엄마가 새 가방 엄청 많이 산 거 제가 다 봤어요. 이 자식이. 며느리가 준호를 때리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수진아, 내가 감히 내 손자를. 어머님, 이 아이를 이렇게 키우셨어요? 내가 잘 키웠지. 진실을 말하는 아이로.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경찰서 가시면 어머님만 바보 돼요. 해보자. 누가 바보가 되나? 경찰서로 가는 택시 안. 정희, 준호 셋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떨려요? 응, 떨린다.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정희도 제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영자야, 우리가 있어. 혼자가 아니야.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진실이 밝혀질 하루. 여보, 저 이제 경찰서에 가요. 우리 돈 지키러 가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택시가 경찰서 앞에 멈췄습니다. 영자야, 가자. 정희가 제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준호가 다른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도움을 받아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경찰서 건물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무섭지 않아.
진실은 내 편이니까. 저는 고개를 들고 경찰서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쟤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해도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은행 기록이 있고 증거가 있고 무엇보다 이 손자가 증언해 줄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약한 80세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제 권리를 지키는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새로운 힘을 느꼈습니다. 긴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이긴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승리였으니까요. 경찰서 민원실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젊은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정의가 대신 말했습니다. 피고소인과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제 며느리입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분명 시댁 갈등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분이 어떤 일을 제 통장을 맡겼는데 1년 동안 8억을 횡령했습니다. 8억? 경찰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8억입니다. 증거가 다 있습니다. 정의가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경찰관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거래네요. 며느리가 자기 계좌로 이체한 4억의 기록. 친정 오빠에게 송금한 3억의 기록. 명품 구매 영수증들. 비밀 계좌 통장 사본. 5억짜리 차용증 사본. 이건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네요. 경찰관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할머니, 혹시 며느리분께 통장을 맡기실 때 위임장 같은 걸 쓰셨나요? 아니요, 구두로만 맡겼어요. 허리 수술 후라 거동이 불편해서요. 그럼 며느리분이 마음대로 돈을 쓴 거네요. 네, 제 허락 없이요. 경찰관이 컴퓨터에 뭔가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수진입니다. 48세요. 연락처는? 제가 며느리의 전화번호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이 사건은 고소 접수하겠습니다. 며느리분을 참고인으로 소환해서 조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할머니, 상대방이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증거가 다 있으니까요. 정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고소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고소장에 서명했습니다. 박영자. 제 이름을 쓰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3일 후 며느리에게 경찰 출석 통지서가 날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정말 경찰에 신고하실 수가 있어요? 며느리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문 열어주세요. 제발요.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경찰 조사만은 취소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자기 방으로 돌아가 밤새 울었습니다. 민수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뭐? 어머니, 수진이가 정말 미안해하고 있어요. 경찰 조사는 취소해 주실 수 없나요? 안 돼. 어머니. 민수야, 내가 그동안 나한테 뭘 했는지 알아? 끝까지 내 아내 편만 들었잖아.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이미 늦었어. 민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며느리가 경찰서로 소환되었습니다. 저와 정희 그리고 준호도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수척한 모습. 피의자 이수진 씨,
고소인 박영자 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며느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님 돈을 훔친 적 없습니다. 모두 시어머님이 허락하신 생활비였습니다. 그럼 8억을 생활비로 쓰셨다는 말씀입니까? 네, 시어머님 병원비, 한약값, 생활비. 가계부에 다 기록했습니다. 며느리가 두툼한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이 요즘 기억력이 많이 나빠지셨어요. 병원에서 치매 진단도 받으셨고요.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 치매 진단 받은 적 없어. 어머님, 작년 11월에 신경과에서 경도인지장애 진단 받으셨잖아요. 며느리가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경찰관이 진단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박영자 씨,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신 게 맞습니까? 그건 그냥 건강검진에서.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의사가 기억력이 조금 떨어지셨네요. 경도인지장애 초기 단계일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라고 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그건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경찰관님, 제 시어머님은 나이가 드시면서 자꾸 깜빡하세요. 어제 드신 밥도 까먹으시고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고요. 며느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장을 관리해 드린 겁니다. 시어머님이 직접 관리하시면 위험하니까요. 정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영자는 멀쩡해. 경도인지장애는 치매가 아니야. 하지만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님을 친어머니처럼 모셨어요. 25년 동안 한 번도 대들지 않고 살았고요. 그럼 이 은행 거래 내역은 뭡니까? 경찰관이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피의자 이수진 명의 계좌로 4억이 이체되었고 이준혁이라는 사람에게 3억이 송금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설명해 보세요. 제 계좌로 이체한 건 시어머님이 허락하셨어요. 제가 생활비 관리하기 편하게요. 4억을 생활비로 쓰셨다고요? 네, 1년 넘게요. 병원비, 한약값, 식비, 공과금. 다 합치면 그 정도 나와요. 며느리가 영수증들을 쏟아냈습니다. 정말로 병원 영수증, 한의원 영수증, 마트 영수증이 수북했습니다. 그럼 이준혁 씨에게 보낸 3억은요? 그건 제 친정 오빠예요. 왜 친정 오빠에게 돈을 보냈습니까? 오빠가 사업 실패해서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었어요. 시어머님께 사정 말씀드렸더니 빌려주셨어요. 빌려준 게 아니라 준 거 아닙니까? 아니요, 빌려드린 거예요. 차용증도 있어요. 며느리가 차용증을 꺼냈습니다. 경찰관이 차용증을 확인했습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일단은 대여로 볼 수 있겠네요.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경찰관님,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영자는 그런 거 허락한 적 없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영자 본인이 증언하잖아요. 하지만 피의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따르면 고소인은 경도인지장애가 있습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내가 기억을 못한다고? 내가 거짓말한다고? 그때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경찰관님, 저 증언할 게 있어요. 누구세요? 저는 김준호예요. 이수진의 아들이고 박영자 할머니의 손자예요. 경찰관이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씀하세요. 저희 엄마는 거짓말하고 있어요. 할머니 돈으로 명품 가방 엄청 많이 샀어요. 제가 봤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준호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저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준호가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엄마 방에 있는 명품 가방들이에요.
제가 몰래 찍었어요. 사진 속에는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가방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엄마가 일본 여행 갔을 때 SNS에 올린 사진이에요. 1등석 티켓이랑 특급 호텔 사진이요. 경찰관이 사진들을 받아들었습니다. 피의자 이수진 씨, 이 명품 가방들은 뭡니까? 그건 협찬받은 거예요. 제가 SNS 인플루언서라서. 인플루언서요? 네, 팔로워가 몇천 명 있어요. 그래서 협찬도 받고.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엄마는 인플루언서 아니에요. 그냥 사진 몇 장 올리는 거예요. 준호야, 닥쳐.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경찰관이 며느리를 제지했습니다. 이수진 씨, 진정하세요. 그리고 경찰관님, 이것도 보세요. 정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이수진 씨의 비밀 계좌예요. 2억이 들어 있어요. 비밀 계좌요? 네, 남편도 모르는 계좌예요. 박영자 씨 통장에서 조금씩 빼돌린 돈이에요. 며느리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설명해 보세요, 이수진 씨. 그건 제 노후 대비 자금이에요. 시어머님이 나중에 돌아가시면 저도 나이가 많아질 테니까. 그 순간 며느리는 또다시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경찰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수진 씨, 지금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기를 기다렸다는 말씀입니까? 아,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입니까? 며느리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이수진 씨, 제출하신 영수증과 가계부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밀 계좌 건과 명품 구매 건도 조사하겠습니다. 경찰관님, 일단 오늘 조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 소환이 있을 수 있으니 연락 기다리세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조사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며느리는 대답 대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떡해? 저는 그들을 지나쳐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희와 준호가 제 양팔을 잡아주었습니다. 영자야, 잘했어.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야. 할머니, 떨려요? 응, 떨린다. 하지만 후회는 안 해. 경찰서를 나오는데 뒤에서 민수가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민수야. 저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너는 끝까지 내 아내 편을 들었어. 나는 널 용서할 수 없어. 어머니. 그리고 민수야, 오늘부터 준호는 나랑 살 거야. 네.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 할머니랑 살래요. 준호야, 넌 우리 아들이잖아. 저는 할머니가 더 좋아요. 할머니는 저를 진짜로 사랑해 주시니까요. 민수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준호만큼은. 안 돼. 준호는 내가 키울 거야. 내 아내처럼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지 않아. 어머니,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준호와 정희와 함께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경찰 조사는 계속될 것이고 며느리는 그에 합당한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손자 준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남편이 바라던 대로 준호를 대학에 보내고 바른 사람으로 키울 것입니다. 여보,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준호를 제대로 키울 거예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햇살이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이수진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단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박영자에게 횡령 금액 중 5억 원을 반환하라. 며느리는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정의였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전과자가 되었어요. 만족하셨어요? 민수야, 내 아내는 범죄를 저질렀어. 당연한 대가를 받은 거야. 어머니는 정말 냉정하시네요. 냉정한 게 아니야. 정의로운 거지. 민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주 후, 며느리가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혼 조정이 시작되었고, 민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저와 준호는 이미 새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법원 판결대로 며느리에게서 5억을 돌려받았습니다. 친정 오빠에게 빌려준 3억은 돌려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충분했습니다. 그 돈으로 준호의 대학 등록금 500만 원을 냈습니다. 할머니, 정말 제가 대학 다녀도 돼요? 당연하지. 할아버지가 그렇게 바라셨는데.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 제가 꼭 장학금 받아서 할머니 부담 덜어드릴게요. 준호야, 할머니는 돈 걱정 없어.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게 할머니 효도야.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예전에 살던 민수네 집보다 훨씬 작았지만 저와 준호 둘이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방 2개, 거실 하나. 준호 방에는 책상과 침대를 놓았고 제 방에는 남편 영정을 모셨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훨씬 좋아요. 우리 둘만 있으니까요. 준호의 말에 저도 웃었습니다. 그래, 할머니도 좋다. 정희가 이사 축하 떡을 들고 왔습니다. 영자야, 새 집 정말 좋네. 응, 작지만 편해. 준호도 여기서 공부 열심히 할 수 있겠다. 정희야,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난 어떡할 뻔했어. 무슨 소리야. 친구 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지. 정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영자야, 내일부터 노인대학 나가자. 노인대학? 응, 거기서 컴퓨터도 배우고, 요가도 하고, 친구들도 사귀고. 재미있어. 나 같은 사람이 가도 될까? 무슨 소리야. 넌 이제 자유의 몸이야.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어. 정희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는 며느리 눈치 볼 필요도, 아들 눈치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노인대학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방 적응했습니다. 영자 씨, 며느리한테 당한 거 경찰 신고하셨다며요? 대단하세요. 저도 그렇게 못하겠던데. 영자 씨 정말 용감하세요.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 저는 유명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무서웠어요. 근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잘하셨어요. 자식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요. 노인대학에서는 컴퓨터도 배웠습니다. 처음엔 키보드도 서툴렀지만 한 달쯤 지나니 이메일도 보내고 인터넷 검색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카톡도 배우세요. 젊은 강사 선생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준호와 카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정말 신기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수업 끝나고 친구들이랑 밥 먹을게요. 조금 늦어요. 준호의 메시지를 받고 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이 나이에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왔니?
준호는 학교 갔어. 토요일에도 스터디 모임 있대. 민수는 들고 온 과일을 식탁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진지 드셨어요? 응, 먹었어. 대화가 어색했습니다. 민수도 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이혼 조정 나왔어요. 다음 달에 이혼 확정될 것 같아요. 그래. 어머니는 기분이 좋으시겠네요. 기분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야. 당연한 결과지.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1시간쯤 앉아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매주 이런 식이었습니다. 민수는 계속 찾아왔고, 저는 계속 차갑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빠 너무 불쌍해요. 불쌍하긴. 자기가 자초한 일이야. 그래도 할머니, 아빠도 후회하고 있어요. 매일 혼자 라면만 먹고 산대요. 내 아빠는 어른이야. 알아서 살겠지. 할머니.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아빠가 미워요. 할머니 편을 안 들어줘서요. 근데 그래도 아빠예요. 제 아빠.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가 아빠를 완전히 용서 못하시는 건 이해해요. 근데 가끔은 밥이라도 같이 드시면 안 될까요? 준호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 생각해 볼게. 다음 주 토요일. 민수가 왔을 때 저는 말했습니다. 민수야, 점심이나 먹고 가라. 민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준호가 내가 혼자 라면만 먹는데 밥은 먹고 다녀야지. 저는 간단히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셋이서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민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밥이 이렇게 그리울 줄 몰랐어요. 과하게 굴지 마라. 그냥 밥이야. 하지만 제 가슴도 따뜻해졌습니다.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밥을 먹는 모습을 보니 이것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용서는 아니지만 조금씩 마음을 여는 것. 그것이 준호를 위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대학 생활에 잘 적응했습니다. 성적도 좋아서 다음 학기부터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장학금 받아요. 한 학기 등록금 전액이요. 아이고, 우리 준호 대단하다. 할머니,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저를 지켜주셔서 제가 공부할 수 있었어요. 준호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제가 꼭 성공해서 할머니 효도할게요. 준호야, 넌 그냥 건강하게 잘 크기만 해라. 그게 할머니 효도야. 저는 노인대학에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정희와 함께 산책도 다니고 요가도 배우고 가끔은 영화도 보러 갔습니다. 영자야, 요즘 너 진짜 행복해 보여. 응, 나도 그래.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그래, 평생 남 눈치만 보고 살았잖아. 이제라도 내 인생 살아. 저녁이면 준호와 함께 TV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준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고 가끔은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왔고, 이제는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마음이 풀리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우리 돈 지켰어요. 향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5억밖에 못 돌려받았지만 그래도 준호 대학은 보낼 수 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보, 준호도 지켰어요. 바른 아이로 키우고 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저 혼자가 아니에요. 정희도 있고 준호도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여보, 저 이제 행복해요. 80평생 살면서 이렇게 자유로워 본 적이 없어요. 남편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여보, 이제 마음 편히 쉬어요. 저 잘 살게요. 그때 준호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저녁 먹어요. 응, 간다. 저는 남편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보고 일어났습니다. 식탁에는 준호가 차려놓은 저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오늘 김치찌개 끓였어요. 맛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우리 준호가 언제 이렇게 컸어? 할머니가 맨날 요리하시니까 제가 배웠죠. 둘이서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내년에 제가 아르바이트 시작하려고요. 그럼 할머니 용돈 드릴 수 있어요. 아니야, 준호야. 넌 공부만 해라. 할머니,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할머니한테 받기만 할 순 없어요. 준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할머니를 지킬 차례예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할머니, 제가 꼭 성공해서 할머니 좋은 집에서 살게 해드릴게요. 이 집도 충분히 좋아. 우리 둘이 함께 있으니까.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함께하고 TV를 보다가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80년을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40년을 함께 중국집을 운영했고, 남편을 먼저 보냈고, 며느리에게 배신당했고, 아들과 갈등했고, 법정까지 갔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평온합니다. 손자와 함께 살면서 노인 대학에 다니고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이것이 바로 제가 살고 싶었던 삶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바로 박영자로 사는 살. 여보, 당신이 바라던 대로 우리 준호 잘 키울게요. 그리고 나도 행복하게 살게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말하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노인 대학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함께 저녁을 먹고 토요일이 되면 민수가 찾아와 함께 밥을 먹을 것입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그것이 제가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80년을 살아온 제 인생에도 이제 작은 별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